지난번엔 저희가 언어 교환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뭐 이런 아주 깊은 결론까지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시대에 왜 굳이 우리가 서툰 말로 연결되려 하는가? 그 왜에 대한 철학적 탐구였죠. 그쵸. 근데 그 멋진 철학을 현실로 가져오려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그래서 그 소중한 파트너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이 질문이요. 아, 바로 그 지점이요. 진짜 여기서 다들 막막해 하거든요. 앱은 너무 많은데. 망망대해죠, 정말. 네, 망망대해에서 어떤 배를 타야 할지,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표류하는 기분? 저도 그랬고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 언어교환 원론의 2장 준비편 파트너 탐색의 생태학이 뭐랄까 완벽한 항해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항해 지도요? 네, 단순히 좋은 사람 찾는 법 이런 팁 나열이 아니에요. 당신한테 맞는 바다는 어딘지 그리고 당신이라는 배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세상에 선보일지 그 근본 전략을 알려주는 거죠. 좋습니다. 저도 이제 표류는 그만하고 싶네요. 그럼 그 항해 지도 함께 펼쳐보죠. 제일 먼저 어떤 바다에서 항해할 것인가? 책에서 플랫폼을 여러 생태계로 비유한 게 아주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SNS형이랑 게시판형, 이게 어떻게 다른 생태계인가요? 저자는 헬로톡 같은 SNS형 앱을 활기 넘치는 국제공항 라운지에 비유해요. 국제공항 라운지요? 네, 전 세계 사람들 일상이 사진이랑 같이 실시간으로 피드에 막 올라오잖아요. 즉흥적으로 지금 바로 대화할 사람 찾기엔 정말 최적의 환경이죠. 아, 듣기만 해도 막 생동감이 넘치네요. 근데 공항 라운지라는 게 목적지가 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잠시 스쳐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좀 시끄럽고 정신없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SNS용 플랫폼의 특징이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소음도 많고 순수하게 언어 학습 말고 뭐 가벼운 연애 상대를 찾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심지어 비즈니스 홍보를 하려는 사람도 섞여 있기 쉬워요. 단기적인 자극은 있는데 깊고 꾸준한 관계를 맺을 파트너를 찾으려면 노력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게시판형은 어떤 곳인가요? 조용한 회원제 독서 살롱이라니 느낌이 확 다른데요. 네, 컨버세이션 엑스체인지 같은 웹사이트가 대표적인데요. 화려한 피드나 실시간 채팅 기능 같은 건 없어요. 아, 기능은 좀 단순하군요. 그 대신 자기소개랑 학습 목표를 꼼꼼하게 프로필에 적어서 올리고 조건에 맞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약속을 잡는 방식이죠. 훨씬 정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예요. 약간 90년대 PC통신 동호회 느낌도 나고 좀 고전적이네요. 하하,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진득하게 화상통화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처럼요. 와, 구체적이네요. 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신과 함께 오랜 시간 항해할 공동 항해사를 찾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앱 다운로드 수나 인기도만 볼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먼저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이걸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좀 내향적이라 시끄러운 공항 라운지에선 금방 지치거든요. 그렇다면 게시판형이 훨씬 안정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당신의 성향, 목적, 그리고 그 플랫폼의 설계 사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파트너 탐색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바다를 정했다고 칩시다. 이제 제 배를 세상에 선보여야죠. 이 장의 진짜 핵심. 프로필은 이력서가 아니라 러브레터다. 저 이 말에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하, 돌이켜보니까 제 첫 프로필도 딱 한국어 원어민, 영어 공부 중 토익 900점 이랬거든요. 당연히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왔고요. 하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죠. JLPT N1 보유, HSK 6급 이런 스펙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보여줄지 몰라도요. 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진 못해요. 그건 그냥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이력서 같은 거니까요. 그럼 러브레터 같은 프로필은 대체 어떻게 써야 돼요? 책에서는 의외로 취약성을 드러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랑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완전함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어 시험 점수는 높은데 아직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빠른 일상회화는 잘 못 알아들어요. 좋아하는 캐릭터 농담을 자막 없이 이해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요. 아, 혹은 일본어의 비에 대한 수많은 표현에 감동받아서 그 섬세한 감각을 함께 탐구하고 싶어요. 처럼요.
와, 제 부족한 점이나 감성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군요. 근데 그게 왜 상대를 끌어당기는 거죠? 오히려 좀 실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바로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심리적 스위치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호혜적 이타주의요? 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한테 더 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아, 이 사람의 꿈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스펙 나열은 상대를 주눅들게 하지만 취약성의 고백은 건강한 도움의 손길을 끌어당깁니다. 와, 진짜 그러네요. 추상적인 취미를 구체적인 풍경으로 묘사하라는 조언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네. 그냥 요리가 취미입니다 이게 아니라 일요일 오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받으면서 향신료를 직접 배합해서 스파이스 카레를 만드는 시간이 가장 큰 힐링입니다. 이렇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구체적인 풍경 묘사가 어떤 효과를 할까요? 첫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요. 둘째, 상대방한테 말을 걸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거리를 만들어주죠. 아, 저도 스파이스 카레 좋아하는데 이렇게요. 그렇죠. 어떤 향신료 쓰세요? 이렇게요. 취미가 요리시네요 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대화의 시작이잖아요. 당신의 세계관에 공감하는 파트너를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매력적인 프로필로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텐데 보통은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책에서는 오히려 공통점의 함정을 경고해서 좀 의외였어요. 공통점이 많아야 대화가 잘 통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대화를 시작할 땐 공통점이 도움이 되죠. 근데 언어,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자는 문맥 공유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문맥 공유의 역설이요? 좀 어렵네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분 다 프리미어리그 축구 전문가라고 해봐요. 어젯밤에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골을 넣었어요. 그럼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어제 경기 봤어. 대박. 그렇죠. 완전 미쳤지. 이렇게 몇 마디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서로 너무 잘하니까 굳이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그 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다. 학습에 필요한 내가 아는 걸 상대가 모르는 언어로 애써 설명하는 과정이 그냥 통째로 생략되어 버리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너무 편해서 오히려 언어는 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와, 역설이네요, 진짜. 그래서 공통된 취미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상대방이 미지의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졌는가 하는 점이에요. 지적 호기심이요? 네, 당신이 K-팝 전문가라면 K-팝을 전혀 모르지만 그 팬덤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나요? 처럼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이 최고의 파트너라는 거죠. 당신의 서툰 설명을 즐겁게 들어주는 태도,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진정한 학습 파트너, 책에서는 이걸 혼키제, 진심인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요즘 로맨스 스캠 같은 것도 너무 많아서 걱정이거든요. 네, 맞아요.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런 진짜 학습자들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학습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메타인지요. 네, 프로필이나 첫 메시지에 왜 이 언어를 배우는지, 지금 어떤 교재로 공부하는지, 특히 발음이 어려운데 피드백 받고 싶다 같이 아주 구체적인 학습의 맥락과 목표가 드러나 있죠. 반대로 좀 경계해야 할 신호, 레드 플래그 같은 것도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첫째,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프로필. 전문 모델 같은 사진에 화려한 스펙만 나열하면서 정작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 하는 경우요. 플랫폼의 안전장치를 벗어나려는 시도일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언어 실력에 대한 칭찬만 하고 자기 학습 얘기는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내게 맞는 바다를 고르고 러브레터 같은 프로필로 내 배를 띄우고 이제 진짜 학습자를 가려내는 필터링 기술까지 익혔습니다. 이제 완벽한 파트너를 만날 일만 남은 것 같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2장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 등장합니다. 네. 어찌 보면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이죠. 처음부터 당신에게 완벽하게 딱 맞는 운명의 파트너는 없다는 겁니다. 운명의 파트너는 찾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라는 소제목이 바로 그 의미였군요.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그런 파트너는 없다니 약간 허무하기도 한데요. 허무한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희망적이요? 네,
완벽한 상대를 찾아서 끝없이 쇼핑하듯 헤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최고의 파트너 관계는 완성품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14시간의 시차를 조율하고 어색한 첫 통화에서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고 영상통화가 좋을지 음성통화가 좋을지 맞춰가면서 둘만의 편안한 소통 방식을 정성껏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에 언어 교환에 진짜 가치가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예전에 한 파트너랑 처음 통화할 때 인터넷 연결이 너무 안 좋아서 서로 10초씩 늦게 들리는 거예요. 그 친구랑 엄청 빨리 친해졌거든요.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그 처음의 어색함이나 기술적인 문제, 그런 예기치 않은 폭풍을 함께 헤쳐나간 기억이야말로 두 사람을 단순한 언어 교환 상대를 넘어서 평생의 공동 항해사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예요.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겪은 불완전함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거죠. 오늘은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는 여정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는 비결은 어디인가에 있을 완벽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불완전한 한 사람과 관계를 함께 키워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당신이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앱 속 수많은 프로필 중 하나였던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깊이 들어올 아주 특별한 존재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찾는 것을 멈추고 키우기 시작하는 것. 그게 항해의 진짜 시작이죠. 자, 그렇게 어렵게 만난 혹은 이제 막 키우기 시작한 파트너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열정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열정은 휘발성이 강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3장 50.50의 시스템 설계를 통해 감정의 기복이나 바쁜 스케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규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엄격한 시스템이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화를 낳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